안녕하세요, 쭈ung굴리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오늘은 EJ 데스크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조회수가 안 나와서 유튜버를 뽑아드시려고 만드신 컨텐츠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일주일에 2번 정도의 업로드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에 한계가 있어서 좀 최대한 편집을 자제하고 좀 짧게 어떤 특정 중요한 경제 이슈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보기 위해서 EJ 데스크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따라한 겁니다. 뭘 따라해요? MBC 뉴스 데스크. 자, EJ 데스크. 자, 첫 번째 소식은 롯데가 티몬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아다시피 유튜브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온라인 이커머스 치킨 게임에 대한 주제인데 아무래도 그것과 연관이 있어서 이런 소식을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롯데는 누가 봐도 다 아시듯이 유통기업이죠. 마찬가지로 티몬은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났고, 어쨌든 온라인 이커머스의 어떤 손꼽히는 기업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티몬의 거래액은 3조 조금 넘는 규모라서 손꼽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픈마켓 3사가 옥션, G마켓, 11번가인데 그에 비해서도 거래액이 많이 적고 뭐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비해서도 많이 적기 때문에 티몬이 굉장히 뭐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소셜 커머스가 처음 시작했던 2010년 그때는 굉장히 좀 핫했던 기업이었죠. 그리고 대표가 창업자였던 신현성 씨가 2015년인가 아마 지분을 매각했다고 기사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티몬에 계속 계신지 안 계신지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그 티몬의 대주주는 콜버그 크레비츠 로버츠와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지분을 매각하려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제 외국계 사모펀드겠죠? 사모펀드는 당연히 이제 인풋을 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 매각을 얘기하는데 롯데 측에서 매각 의사를 제시를 한 건지 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뭐 비밀 양해각서를 서로 했다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 사모펀드 측에서는 티몬의 가치가 1조 7천억이다. 근데 지분 80%면 대충 1조 3천억 정도를 매각 대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롯데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비용이 좀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매각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티몬과 롯데가 어쨌든 뭐 롯데가 티몬을 산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롯데는 전통의 유통 강자입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우리나라 유통 강자인 롯데 신세계, 그건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롯데는 전통의 유통 강자인데, 롯데나 신세계 같은 기업들은 유통의 강자라는 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익을 베이스로 한 유통 산업을 계속 해왔던 그런 업체입니다. 백화점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물론 요즘은 이제 마트가 상황이 안 좋긴 합니다. 중고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것도 있고, 물론 사드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마트 상태가 별로 안 좋죠. 마트뿐만 아니라 SSN 상태도 안 좋고,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유통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롯데나 신세계 같은 이런 전통 유통업체들은 항상 수익을 베이스로 뭔가 진행을 했던 업체들인데, 이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은 사실 수익을 베이스로 한 업체라기보다는 플랫폼을 확장시키고 고객을 끌어들여서 이 락인하기 위해서 수익과 무관하게 굉장히 강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업체다 보니까, 만약에 롯데가 티몬을 인수한다면 이 서로의 다른 이 조직의 궁합이 맞을 수 있을 것인가. A라는 조직은 수익을 베이스로 하는 조직이고 B라는 조직은 수익과 상관없이 성장을 추구하는 조직인데 과연 이게 시너지가 날 것인가. 개인적으로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티몬을 인수하면 어떤 또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티몬의 독점으로 어떻게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소싱 업체들이 있느냐. 어쨌든 이마트나 롯데나 개인적으로 PB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유명하게 이마트 노브랜드라는 PB가 유명하죠. 이 PB 업체를 강화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독점하는 어떤 브랜드를 내 마트에서만 살 수 있다는 걸로 인해서 PB를 강화하는 건데, 반대로 따지면 티몬에만 독점으로 납품하는 그런 소싱 업체들이 있냐?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런 업체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금액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야 그 업체에서 빼고 내가 수수료 더 작게 줄게 그럼 충분히 옮겨갈 수 있는 업체고, 티몬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티몬에만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겠다 이런 업체가 과연 존재하겠느냐. 그러면 굳이 롯데가 티몬을 인수했을 때 특정한 제품의 어떤 독점적인 공급으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자, 세 번째, 고객층이 다른 점. 티몬의 고객층이 롯데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더 젊다고 하네요. 평균 연령이 10년 정도 젊다 보면 아무래도 제품을 원하는 제품군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기존의 롯데의 고객 연령층은 약간 티몬보다 10살 정도 더 높다는 점은 뭐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대신 장점은 객단가가 높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만큼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티몬의 고객 연령층이 10세 정도 어리다는 건 다른 제품군을
이 판매할 수 있다는데 장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연령이 어리면 경제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객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객 연령층이 다른 이 믹싱 고객 전략에서는 좀 시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객단가 부분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네 번째, 그러면 결국에 합병의 시너지가 나오려면 어떤 시너지가 나와야 되냐. 프론트단, 즉 티몬과 롯데 관련 온라인을 합쳐버렸을 때 시너지가 나올 것인가. 제 생각에는 프론트 사이트를 합병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백단에, 그러니까 물류센터라든가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것들을 통합했을 때 어떤 판관비의 절감 등으로 통해서 일부 효과가 나올 수는 있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롯데나 티몬이나 서로 양사가 부인했다는 거. 한마디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자, 두 번째 뉴스는 정부의 타다 금지법 통과입니다. 자, 이게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실제로 이 법이 발효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법이 통과되려면 보통 이제 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하나는 어떤 그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 띠 같은 게 이런 말씀하셨던 분이 현재 법사위원장이죠. 그분이 있는 법사위에서 해당 법이 또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법사위를 통과하고 난 법이 실제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 300명의 표결 절차를 거친 후에 통과가 됐을 때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1단계를 통과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 법이 1단계가 통과했으니까 법사위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 법사위에서 넘어가면 국회 표결로 갈 거고, 국회 표결이 되면 아마 넘어가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 법은 제가 볼 때는 3단계 국회 표결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뭐냐? 정부가 타다를 싫어해서,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타다를 싫어해서, 그거보다는 내년 4월에 선거가 있고, 선거에서 택시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 표심을 작용하고, 현재 타다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구도상, 이 시기와 구도상에서는 법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총선 전에 어떤 택시 민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척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타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타다가 영업할 수 있는 법의 근간은 렌트카 법이 있는데, 렌트카 법에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어떤 렌트카를 빌렸을 때, 여행을 갔을 때 운전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특정 그룹을 예로 들면 그 그룹을 비하하는 걸로 비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에디와 저와 누군가 우리 친구들이 11명이 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 면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11명이 택시를 타고 택시 세대를 대절해서 다니긴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렸을 때 기사를 같이 렌트할 수 있는 이 한정적으로 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이용해서 타다는 그 틈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재 바뀐 개정법은 이 법을 렌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던가, 혹은 공항이나 항만으로 렌트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개정안. 그러면 타다를 타서 6시간을 타는 사람은 매우 적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다를 타는 사람들은 30분, 1시간 내에서 가장 많이 타겠죠. 그런 사람들은 공항이나 항만에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탑승권을 제시해야 된다는 법을 개정으로 해서, 한마디로 타다는 영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 거죠. 타다가 그렇다고 영업을 못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타다가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랜드 택시라고 해서 카카오가 이번에 실행하고 있는 택시 면허권을 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택시 면허권을 보통 한 1억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타다가 1000대다. 그럼 택시 면허권을 1000개를 사야 될 텐데, 혹은 면허 하나에 2대를 투타임으로 돌린다고 하면, 그렇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타다가 1000대다. 그러면 면허권을 1000개를 사야 된다. 혹은 500개를 사야 된다. 그럼 500억, 1000억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면허권을 위해서. 그러면 그 정도의 비용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겠죠. 스타트업들이 500억, 100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매우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다가 이제 정부에서는 막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타다 입장에서는, 특히 이재용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타다만의 문제인가? 지금 해외의 사례를 보면은 우버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내년 1월부터 우버의 이 운전자들은, 이제 우버가 만들었던 거는 이 즉시 일시적 계약을 통해서 근로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버와 운전자가 이 상호 계약으로 통해서 계약자,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사람들은 근로자다. 우버가 근로자 대우를 안 해주면 2020년 1월부터 이 법이 발효되는데, 우버가 이 사람들에게 근로자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우버의 운행을 금지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우버가 현재 이제 금지,
우버가 금지를 시켰는데 영국에서 뭐 안전과 관련해서 우버가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걸 통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버를 금지시켰어요. 예전에도 2년 전인가 우버를 영국에서 금지시켰는데 우버가 이걸 항소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서 우버가 계속 영업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그 영업 기간이 끝나자마자 우버가 그 면허 갱신을 요청했더니 금지를 시켰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버는 항소를 하겠죠. 항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법원이 우버 나가 이러면 우버는 영국에서 운행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캘리포니아와 동일한 컨셉의 우버는 근로자다. 근로자 대우로 하지 않으면 우버 운행을 중지시키겠다. 이런 것처럼 이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실 만약에 타다를 지금 잘 쓰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왜 막냐 하고 정부를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반대로 택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 가족분들 그런 분들은 아니 내가 정당하게 면허를 사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나의 파일을 뺏어가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굉장히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뉴욕의 택시기사들 옐로우캡이라고 하죠. 에디구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쪽도 택시 면허 라이센스가 제가 기사로 봐서 정확하진 않은데 뭐 20만 달러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7만 달러인가? 굉장히 폭락을 했대요. 택시 면허가 우버 때문에. 누군가는 우버 때문에 굉장히 편하겠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우버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 것처럼 이거는 뭐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긴 어렵겠지만 문제는 우리나라는 숙박업체 같은 것도 허가를 받아야만 뭐 모텔이든 영화이든 여인숙이든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가 국내로 들어오면 이것들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이 숙박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이걸 다 처벌하긴 어려운 거죠. 왜냐면 에어비앤비가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법은 안 되지만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가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예약을 하고 에어비앤비는 그걸 통해서 수수료를 얻어가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다 불법으로 못하게 하면서 반대로 이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이 한국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져가는 수익을 막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우버는 막았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도 단순히 이 숙박이나 이 운수 이런 라이센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새로 나올 기업들과 이 기존에 있는 산업들과의 조화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이것들을 정부나 또 이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 그다음 기업들 전체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사회 공론화에 맡겨서 전체적인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안 된다라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된다라고 하면 또 기존의 산업에 있는 분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떤 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에어비앤비 같은 업체들이 뒤에서 꿀만 빨고 있는 이런 건 나가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튜브를 막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따지면 우리가 MN캐스트 같은 동영상 업체가 있었는데 이 망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망비를 납부하지 못해서 망해버리고 유튜브 같은 업체들이 반대로 한국 시장을 다 점령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유튜브가 악덕 기업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만 유튜브 자체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고 저희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이런 약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어떤 차별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EJ 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데스크는 인사 이렇게 하셔야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